도대체 한국의 농지가 부재지주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LH 한번 사태를 봅시다. 지가가 12배 올랐다 그러거든요. 이게 투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외국에서 그냥 값싼 거 사 먹으면 된다는 이 간극을 어떻게 먹을 거냐.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한다. 농토팀! 오늘 한국 농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날려왔는데요. 한국 농업은 지금 현재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식량 어떤 작업의 식량 주권의 문제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의 근간인 농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축적 내지는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무너져가 있고 농민들이 농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향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고자 달려왔습니다. 농지법이 도대체 이제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농지법 읽어보셨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농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뒤다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지의 소유는 누가 해야 되는가? 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농지의 주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 121조에는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는데 1949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해서 농지개혁이라는 걸 하거든요. 핵심은 지주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제도를 말 그대로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형식으로 국가가 땅을 사들이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팔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작농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70년이 흐르면서 이 자작농 체계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을 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다가 1996년도에 농지법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그 2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총 17차례 농지법 전면 개정 내지는 부분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17번의 개정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말 그대로 경자유전, 말 그대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이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재지주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우리 농지법 6조 1항에는 어떻게 됐냐면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6조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항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그렇죠? 그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죠.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근데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자회사는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서 이 종자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예외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6조 2항의 3호에는 어떻게 되겠냐면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상속 농지를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예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 부재지주가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부분이거든요. 부재지주들이 산 농지가 대부분이 투기형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데가 많고 불법으로 임대를 한 농지가 또 많고 농지를 자산 축적의 도구,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졌던 것이고 윤인석 의원 아버지나 국회의원들이 뭐 아버지든 본인 농지를 투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번 달에 이제 개정안 된 걸 농지법 개정안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농지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민단체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 농업인, 전문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결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이랄까요? 그 전문가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짝 이거 해볼까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위원회예요
해요라고 하면은 살짝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 것인가, 뭐 저는 그 부분도 질문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해요. 사람보다는 역할을 할 것인가. 전체 구입되는 농지 전체를 심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일어났어요.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례로 그냥 농지 거래가 있는 지역은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농업법인이 구입하는 경우,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농업 생산을 하거나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걸 주로 하는 업체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상하게 땅을 많이 사. 그리고 땅을 많이 팔아. 이상하네.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두 번째로는 외지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경우. 세 번째로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구입하는 경우.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이런 몇 가지 경우만 심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고, 주원 씨가 말한 대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위반한 거를 발견을 하면 페널티를 정말 강하게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그런 페널티 제도가 있죠, 농지법에도. 예. 농지는 농업 경영을,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LH 한번 사태를 봅시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공기업 직원임과 동시에 농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지법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되나니까 TV 뉴스 같은 거 보면 나무를 너무 잘 심어놨잖아요. 피복도 너무 잘 해놨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합법입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다 투기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너 투기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라든지 그 정보를 얻어서 내가 거기 땅을 구입을 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이걸 밝혀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게 투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농지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이나 저희 농특위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농지를 전수조사하자. 근데 이걸 언제 조사를 한번 해봤냐면은,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한 48년 전? 48년 전 맞습니다. 예. 언제 했냐면은 일제시대 때 했어요.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 만들면서 농지나 토지가 어떤 모양새로 생겼고 어떠한 면적이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지금 110년이 흘렀잖아요. 110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의 농지가 부재지주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농림부에 질의하면 답을 못해요. 왜?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0년이 흐르는 기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너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징치하기, 벌을 주기 위한 건 아니죠.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용은 누가 하고 있고 농지와 관련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의 농정과 관련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농지법 이런 거를 어겼을 때 개인과 사회, 그다음에 국가까지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식량 자급률의 문제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먹는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하는 식량의 양이 지금 현재는 한 2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 가까이는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돼지와 닭은요, 물 빼고는 전부 수입이거든요. 먹는 것이. 우리는 국산 돼지와 닭을 먹지만 그 국산 돼지와 닭이 먹는 음식은, 사료는 물 빼고는 전부 수입이라는 거예요. 농업을 이렇게 이제 팽개쳐 놓은 나라가 상당히 드물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은 외국에서 그냥 값싼 거 사 먹으면 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 쌀을 갖다가 어떤 거 생산, 유통, 국민에 대한 보급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식량 자급률이 무너져가지고 수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식량을 마음대로 수출 수입할 수 없게 되고 국가가 막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무너진 농업의 어떤 생태계가 다시 회복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농지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숫자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다른 나라랑 차이가 좀 나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농업 강국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100% 다 넘어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건 국가도 알고 있어요.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거든요. 향후 뭐 22년까지는 얼마, 5년마다 설정을 하는데 몇 %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게 다 실패했어요. 그럼 내년도를 한번 봅시다. 2022년도에 식량 자급률 목표치가 제가 알기로는 3%인가 4%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얼마나 있어야 되냐? 165만 헥타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 농지가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158만 헥타르거든요. 근데 농지법 위반이나 농지가 끊임없이 부재지주가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농지로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1만 5천 헥타르씩 농지가 전용이 되거나 없어지고 있거든요. 농지가 지금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지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국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지를 제대로 보존이 돼야 되고 있는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경자유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 있는 그냥 단어로적 의미가 있지 현실에서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부재지주 비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재지주 비율이 가장 높은 상속농지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냐?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는 그대로 두더라도 농지-농용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 말 그대로 농지-농용. 농지는 소유는 누구나 하되 농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농지-농용이라는 제도는. 그렇게 되면 도시민들이 농지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는 것은 아주 위험할 거예요. 이제 대만 같은 사례가 보면은 농지-농용,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지가가 12배 올랐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투기가 더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속에서 한국형에 맞는 가장 적합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농지 문제가 부재지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어 죽을 때가 다 됐어. 죽고 난 뒤에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면 내 아들이 농사를 짓냐, 내 딸이 농사를 짓냐라는 거예요. 97%가 성계농이 없거든요. 이게 내 자식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에 들어와 있는 자식들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경자유전의 원칙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네.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옳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막상 이게 내 문제로 치환이 되면은 나는 내 자식인데 물려주는데 내 자식은 농사 안 지어. 그럼 이게 경자유전이 안 맞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갈수록 많아지겠다. 농지 전체의 상속 농지가 80%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하지 마라 그럴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독일처럼 이제 선매권 제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자식에게 1순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갖다가 넘겨주는 1순위를 농민으로 하라는 거예요. 독일은. 1순위는 자식이겠죠. 농사 짓는 자식. 그렇죠? 이게 1순위겠죠. 뭐 2순위는 그냥 농사 안 짓는 자식이 아니라 주변에 농사 짓는 농민에게 팔아라, 매매하라 이런 거겠죠. 아니면 3번
농지 은행 제도에 맡겨라. 뭐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합리적으로 여기는 대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이제 정착을 시키고 토론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이제 농지법이 이제 수박 그달기식으로 대충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또 제가 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이해는 됐습니까? 네. 저도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좀 어려웠을 건데 다음번에는 농지법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